해외 범죄 사건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영국 동부 지역에요, 보빙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당시 이곳은 5천여 명 정도의 인구가 사는 굉장히 조용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1971년도부터 이곳 주민들이 갑자기 설사와 경련, 구토, 마비 증상을 보이는 병들에 걸리게 돼요. 한두 명도 아니고 7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했죠. 이런 일이 생기자 보빙턴 근처의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모두 이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이자 의사들은 이 보빙턴 지역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생소한 증상 때문에 병의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들은 회의를 한 끝에 이 병의 이름을, 지역 이름을 따서 보빙턴 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치료와 연구가 시작됐지만 안타깝게도 이 의문의 보빙턴 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알고 있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들은 점점 더 심각한 증상을 보였고요. 심지어 보빙턴 병을 앓다가 사망하는 사람까지 발생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보빙턴 병으로 인해서 첫 사망자가 나타났고 이어서 두 번째 사망자까지도 발생하자 보빙턴 경찰서에 한 남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남성은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는 보빙턴 병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며 말을 시작했죠. 보빙턴 병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경찰들은 이 남자에게 병의 원인을 알고 있으면 경찰서가 아니라 의사를 찾아가서 얘기하라 라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진 않았다 그래요. 하지만 남자는 이런 경찰의 태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남성은 보빙턴에 위치하고 있는 존 헤드랜드라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최근 보빙턴 병에 의해서 사망한 2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빙턴 병 환자들이 자신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이라는 것과 회사 내에 보빙턴 병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에 대해서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신입사원의 특이한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경찰들은 곧바로 수사팀을 꾸렸고요. 남자가 이야기했던 수상한 신입사원의 정체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얼마 안 돼서 보빙턴 병의 원인이 밝혀지게 되었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보통의 전염병과는 다르게 보빙턴 병의 원인은 바로 이 존 헤드랜드의 신입사원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독극물 테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빙턴 병의 공포보다 사람들을 더 무섭게 만든 것은요, 바로 범인의 정체였죠. 범인의 이름은 그레이엄 영이라고 하는 24살의 젊은 남성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이번 보빙턴 독극물 살인 사건은요, 충격적이게도 그레이엄 영의 첫 범행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레이엄 영은 1947년 9월 7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출생 후 그레이엄의 가족은 한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그레이엄이 태어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그레이엄을 낳으면서 산후후유증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남자 혼자의 힘으로는 갓 태어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이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레이엄의 누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맡겨뒀죠. 그렇게 영 가족은 모두 흩어져서 살게 됐고요. 2년 뒤에 아버지인 프레드 영이 재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다시 데려와 새로 가정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가족과 다시 살게 된 그레이엄 영은요, 아주 영리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레이엄은 12살에 유명한 영국의 사립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매번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래요. 그레이엄은 특히 과학에 재능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화학 분야에 관심이 유독 많았고 남들과 조금 특이한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독살자로 잘 알려져 있는 할리 크리픈이나 19세기에 영국에서 아내와 장모를 독살했던 에드워드 프리처드나 아니면 이 히틀러를 존경했었다 그래요. 아들의 이런 특이한 성향을 전혀 몰랐던 아버지는 매번 학교에서 좋은 성적만을 받아오는 아들이 그저 기특하기만 생각이 들었죠.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게 된 아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과학에 대한 재능을 잘 키워주고 싶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그레이엄 영에게 각종 과학 실험 도구와 유명한 책들을 아낌없이 사주었고요. 그레이엄은 아버지의 선물을 받고 굉장히 기뻐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실험을 벌였었죠. 하지만 그레이엄의 가족 생활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14살이 되던 때에 이 새어머니가 심각한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을 보이면서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레이엄의 누나도 2번이나 쓰러지면서 병원에 실려갈 정도의 심한 경련과 복통 증상을 보였고요. 아버지까지 위경련을 앓았어요. 이러한 증상은 그레이엄 영의 가족들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레이엄과 친하게 지내던 2명의 학교 친구들도 비슷한 복통 증상을 보이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던 거죠. 처음에는 왜 자신들이 이런 병에 걸리게 되는지 아무도 알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9개월 후에 그레이엄이 준 차를 마시고 외출했던 누나가 다시 환각 증세를 보이면서 기차에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병원에 옮겨졌고 진찰을 받아보니 의사가 그레이엄의 누나는 독약 성분 중 하나인 벨라도나라는 약에 노출되었다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죠. 이번 일까지 발생하자 그레이엄의 아버지는 자신의 14살짜리 아들 그레이엄 영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가지고 그레이엄은 샴푸를 만들려고 찻잔을 사용했었는데 부주의에 의해서 누나가 그 컵에 차를 마시게 됐다라는 변명을 했죠. 아버지는 일단 아들의 말을 믿어주기로는 합니다.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은 숨길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렇게 결국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1962년 4월 21일 그레이엄의 새어머니가 결국 다시 병에 걸리면서 사망을 하게 됐어요. 사인은 이 독소에 의한 중독으로 밝혀집니다. 아버지는 바로 자신의 아들 그레이엄 영의 짓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레이엄을 의심하던 사람은 당시 또 있었어요. 바로 그레이엄의 학교 화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레이엄은 평소에 항상 가방 속에 넣어 다니고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물건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선생님이 그레이엄이 학교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방을 열어봤던 거죠. 자, 그러자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것은 비소와 비슷한 독성을 지닌 안티모니 타르타르산염을 담은 유리병이었고요. 다른 것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림을 그린 낙서와 독약의 효능, 치사량이 적혀있는 노트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레이엄의 새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이미 들었던 화학 선생님은 노트와 독극물이 담긴 병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1962년 5월 23일 그레이엄 영은요 결국 자신을 키워준 새 어머니를 독살하고 아버지와 누나 2명의 친구들에게 몰래 독약을 먹인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체포된 그레이엄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취조 도중에 돌발 행동을 일으켰어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메고 있던 넥타이로 자살을 시도했던 건데요. 다행히 금방 발견됐고 자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경찰은 그레이엄 영에게 왜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를 물어봤어요. 당연히 경찰들은 그동안 범죄자들이 해오던 대답인 자신의 저지른 잘못에 대한 후회나 범행이 들킨 것에 대한 수치심 정도의 대답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14살밖에 안 된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독약 없이 사는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였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는 다시 한번 영국 경찰들이 경악을 하게 됐죠.
조사 결과 그레이엄은 꽤 오래전부터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독극물을 만들고 그 효능을 실험한 것에 빠져 있었는데요. 독학을 통해서 얻은 화학 지식은 대학원생이 볼 법한 정도의 전공책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였고, 아버지가 사준 실험 도구들로 자신만의 실험을 매일 하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런 상태가 되자 자신이 만든 약을 사람들에게 사용해서 실제로 그 효능을 확인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 뒤로 그레이엄은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벌인 거고요. 그때부터 음식에다가 자신이 만든 탈륨과 비소, 안티모니, 타르타르산염을 조금씩 섞기 시작했어요. 독극물이 섞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모두 복통 증상을 보였고, 동시에 여러가지 증상을 동반하자 그레이엄은 병의 증상과 전체 진행 상황들을 몰래 지켜보면서 자신의 노트에 사람들이 이 독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 효과들을 빠짐없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14살의 어린아이가 저지른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이 그레이엄형의 독극물 살인 계획과 과정들은 굉장히 치밀했었던 거죠. 그렇게 그레이엄 영이 순순히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니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범인의 나이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14살의 어린아이가 독을 이용해서 가족을 살해한 범죄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재판관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던 거죠. 결국 그레이엄 영은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형을 집행받는 대신 정신 이상 판정을 이유로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에서 15년 동안 수감 겸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날 재판이 끝나자마자 그레이엄은 곧바로 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어요. 그렇게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레이엄 영은 자신의 담당 의사로부터 더 이상 독극물, 폭력 및 장난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완치되었다 라는 소견을 받고는 구형된 15년을 다 채우지 않은 채 1971년 2월에 정신병원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24살의 그레이엄 영은요, 그렇게 새 출발을 위해서 런던을 떠나 동쪽의 작은 마을인 보빙턴으로 향하게 되었던 겁니다. 9년 만에 병원에서 나와 자유가 된 그레이엄 영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런던을 떠나서 보빙턴으로 이사를 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곳에는 존 헤드랜드라는 연구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하기 위해서 보빙턴 오게 된 겁니다. 존 헤드랜드 연구소는요, 군사 장비에 사용되는 적외선 렌즈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적외선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어야만 하는 물질은요, 위험한 약품으로 분류되는 탈륨과 요오드 화학물들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존 헤드랜드에 들어오려고 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존 헤드랜드의 직원들은 새 어머니를 잃은 일 때문에 자신이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레이엄의 가짜 사연에 속아서 결국 직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존 헤드랜드 연구소의 직원들 70여 명이 집단으로 복통 증상을 보이게 되었고요. 이것이 마을을 뒤집어 놓는 보빙턴 병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이 목숨을 또다시 잃게 되었죠. 보빙턴 병이라고 불리던 정체불명의 증상에 걸린 사람들의 숫자는 매일 늘어났고요. 회사의 분위기도 점점 어두워졌죠. 남아있던 직원들은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묻고 병에 걸려있는 동료들을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이 신입사원인 그레이엄이 대화 중이던 직원들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자신의 취미가 화학물질을 연구한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보빙턴 병의 증상이 이 탈륨 중독 증상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지식을 좀 자랑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잘난 척하는 그레이엄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직원이 그 순간 갑자기 잊고 있었던 어떤 기억이 떠오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레이엄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 직원들에게 직접 차를 대접했던 것이 생각난 거죠. 보빙턴 병에 걸리지 않은 자신과 다른 동료들은 그레이엄이 타준 차를 마시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보빙턴 병과 화학물질 연구가 취미라는 이상한 이 신입사원은 보빙턴 병과 반드시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경찰에 가게 됐던 거죠. 1971년 11월 21일 경찰들은 곧바로 그레이엄을 찾아 체포를 했고요. 집에서 여러 독극물과 그 당시 직접 준비했다는 차, 그리고 독극물이 묻어있는 찻잔, 회사 직원들에게 복용한 약물의 양, 효과,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실험 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레이엄은 9년 전 자신이 가족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성인이 돼서 또다시 직장 동료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독극물을 먹이고 그 과정들을 관찰하는 실험을 다시 했던 거죠. 그레이엄의 범행은 미리 준비된 찻잔에 이 탈륨을 묻혔어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범행을 꾸몄죠. 사람들에게 먹인 탈륨이라고 하는 이 화학약품은요, 독성이 매우 강한 금속성을 지닌 유독 화학물질입니다. 주로 개미약이나 쥐약 등에 많이 쓰이죠. 그리고 선명한 초록빛도 잘 띠기 때문에 이런 적외선 카메라나 렌즈를 만드는 곳에서도 이 약품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 헤드랜드라는 회사는 이러한 렌즈를 만드는 회사였던 거고요. 그레이엄은 손쉽게 탈륨을 손에 넣기 위해서 이 회사에 취직을 했던 거죠. 탈륨이라는 독극물은 복용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암살용으로도 자주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레이엄 형이 안심하고 자신이 범인으로 의심받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명을 희생자로 만들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의 완치 소견을 받고 나오게 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대담하게 매일 얼굴을 보는 주변 사람 70여 명을 대상으로 저질렀던 이 두 번째 범행으로 그레이엄 형이 다시 재판에 서게 됩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증상을 관찰하고 적었던 노트에 대해서 자신이 소설을 쓰기 위해 아이디어들을 적은 내용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발뺌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범행 사실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돌변하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전부 다 죽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살려준 거다. 방금 이 말이 그레이엄 형이 자신의 진짜 생각을 말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원한이나 증오로 범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관심이 있었던 과학 실험에 사람의 목숨을 사용했던 것이고, 이게 살인이 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를 보면은 그레이엄 형은 평소 사람들을 자신의 실험에 필요한 실험용 생쥐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정신병원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완치 판정도 제대로 된 소견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같은 범죄가 재발했던 것이고요. 25살이던 그레이엄 형은요, 결국 1972년 6월 19일에 열린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는 영국에서 가장 악명이 높다라고 하는 교도소 중 하나인 파크허스트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수감 생활을 시작한 지 18년 후가 되는 1990년 8월 1일 그레이엄 형이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레이엄 형에 대한 사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더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엄 형의 새어머니 살해 혐의로 체포될 당시 나이가 14살이었죠. 이때 영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살인을 저지른 최연소 살인마라는 기록을 갖게 됐는데요. 근데 첫 번째 그레이엄 형의 범죄가 발생한 이후 6년이 지났어요. 1968년이었는데
웬 10살의 여자아이에게 이 기록을 뺏기게 됩니다. 이 사진의 아이가 현재까지도 영국 최연소 살인마라고 불리고 있는 메리벨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메리벨의 사건을 한번 다뤄볼 기회가 된 것 같네요. 조만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그레이 여명의 이야기를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른 일본의 16살 여고생의 사진이고요. 옆에 있는 책은 그레이엄의 기록을 모아서 일본에서 책으로 출판된 그레이엄의 독살일기가 되겠습니다. 이 여고생이 2015년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그레이엄명의 이 독살일기를 읽고서는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을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거는 됐고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친어머니에게 이제 탈륨을 먹여서 인체 실험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레이엄형처럼. 검거는 됐고요. 하지만 2년이 지났어요. 근데 당시 조사 결과에 이 여고생이 조사 도중에 갑자기 울음을 막 터뜨리거나 좀 아이같이 행동하는 좀 면도 보였답니다.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중인격의 증상이 좀 보인다, 의심된다 라면서 현재까지도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이 사건은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